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탄핵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의 증거가 갖고 있는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즉 그런 점의 특징이 있어요. 예, 탄핵 증거는 요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당의 증거의 증명력을 떨구기 위한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실까요? 탄핵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한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기억, 탄핵 증거는 유죄 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죠?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그 각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임의성이 없는 증거는,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어떻게 될까요? 탄핵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아래 그 판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예, 이건 판례 문제라서요. 예,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뭐라래요?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 부인 입증 책임은 검사가 검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진술이에요.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 자체가 부인 진술,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부인 진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을 떨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피고인이 제출한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떨구는 그런 증거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사유 자체를 입증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탄핵 증거로 쓸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예컨대 X라는 사실을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만약에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 만약에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은 검사가 이 사실을 주장할 거라고요. 주장하고 증명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주장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물론 이제 이것도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자백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부인했을 때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거가 본증이죠. 근데 만약에 검사가 주장한 증거에 대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 가치를 떨궈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탄핵 증거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주장한 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부인 진술, 즉 요 주장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핵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원래 따져보게 되면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을 부인했으니 증명 책임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요 주장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어야 되는 건데, 부인하는 것을 떨구는 탄핵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마치
증거 능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입증 책임을 입증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내용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바로 요 대목이죠. 체육법 구조의 적견부 4번 이것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해설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의 전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므로 뭐가 탄핵 증거는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전무법칙에 적용이 없다. 따라서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그 다음에 간접 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만 사용될 뿐 범죄 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사실의 인정이라든지 범죄 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이 탄핵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상에서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은 요걸 살짝 끼워 놓은 건데 이거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 간접 사실의 인정 증거로 사용될 뿐 이 대목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간접 사실의 인정 증거나 범죄 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탄핵 증거도 증거인 이상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겠다. 세 번째,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성이 있어야 탄핵 증거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하겠습니다. 입증 취지가 뭐냐? 그 얘기를 미리 명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과 탄핵 증거인데,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정답이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언제든지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거나 이런 제한된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지 독립된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피의권에 대한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이거는 315조 3호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다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의권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해야 된다. 당연히 이 진술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즉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사가 제출했을 때 그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라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당해 증거의 증거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그 임의성에 의문이 없다는 점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증거 동의는 우리가 봤었죠? 자, 그 다음 문제. 증명력의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한 진술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그 뒷부분이 잘못된 건데요. 예, 그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내용이거든요. 이 탄핵 증거로도 이 영상 녹화물은 쓸 수가 있는데요.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에 관한 규정인데요. 조문에 위체도 불구하고 이를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은 탄핵 증거로 과연 이 영상 녹화물을 쓸 수 있느냐 이건데, 영상 녹화물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기억 환기용, 또 하나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방법. 요 두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위치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영상 녹화는 어찌저런 공판 준비나 공판길에 피고인의 재상을 시청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증명을 다투기 위해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탄핵 증거로 영상 녹화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영상 녹화물은 탄핵 증거로 쓸 수 없다,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설상으로도 이 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예, 1번은 당연한 거죠.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가 아니다. 따라서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있다. 이 자백의 보강 원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보강 증거는 간접 증거도 가능하고 정황 증거도 가능한 거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 증거가 없어도 유죄 증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 문제인데, 공범자의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아울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 증거로 넘어가서요. 자, 1번. 그러니까 이 보강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리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되죠.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1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간이 공판 절차. 예, 이거는 이제 자백의 보강 법칙에 적용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의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약식 절차라든지 즉결심판 절차라든지 소년보호 사건,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 즉 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 공판 절차는, 이거는 정식의 재판 절차입니다. 통상의 공판 절차인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엄격한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한다거나 증거조사 방식을 좀 간이한다거나 이런 특칙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요 간이 공판 절차, 요 대목이 틀린 거죠. 처벌 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누번 가중 사유인 전과는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보강 증거의 범위 문제가 되겠고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요 4번은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건 1번이 틀렸죠. 네,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도 보강 법칙은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겠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보강 증거의 자격인데 3번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고라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결국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통해서 결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 제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각 진술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범자의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공범자가 자백을 했어요. 그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해야만 피고인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 공범자의 자백을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보강 증거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 능력은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앞부분은 맞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직결심판 절차,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 이때는 자백만으로, 즉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이건 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자의 진술. 이 결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결국은 피고인의 자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으니까 보강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공범자의 자백은 상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강 증거의 성질인데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겁니다. 자, 기억.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보강 법칙이 적용이 없으니까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 법칙은 적용이 되고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간에 이해가 상반된다 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자백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걸 들었다. 이건 안 됐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건 틀렸네요. 보강이 될 수가 없고 고의는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고의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2번이 틀립니다. 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법령 위반에 해당되느냐 이건데요. 예, 역시 이 전과라고 하는 것은 당해 범죄 사실이 아니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고 1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보강의 정도가 되겠죠.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되겠다. 역시 이거는 안 된다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피고인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 요 수첩 메모 사건인데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이 자백이라고 한다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식을 불문하거든요. 또 장소를 불문하고 시기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자금 내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예컨대 뇌물을 준 내용이 들어있더라. 그럼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자백이 아니라 이건 업무상 작성한 영업장부 같은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틀린 것이고요. 자,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적용이 없고, 공범이 공동피고인도 포함, 요 310조 소정의 피고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 증거를 요하는 자백이에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 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거 앞서 봤던 내용이네요. 예,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예,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자,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 증거 없이 앞서 봤던 것처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게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1번은 반복된 거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예, 3번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이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예, 요 상습범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며 포괄 일제인 상습범에 있어서, 즉 상습범입니다.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이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요 대목이 틀린 거죠. 포괄 일제의 경우에 각 개별 그 일을 구성하는 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는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으로 오셔서 이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기일의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증명한다는 것,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판조서가 적법 유효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 하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이건 2번이 틀렸는데 1번부터 볼까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하며 다른 반대조례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요 절대적 증명이죠. 그래서 이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른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때 명백한 오기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죠. 올바른 내용으로 이건 정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증명을 가진 것은 아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 3번은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수사권이에요. 이것이 침해됐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데요. 예, 정답. 자,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공판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해서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자, 증감 변경 청구죠.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송일차, 앞서 했던 것처럼 이건 절대적 배타 증명이 되겠고요. 피고는 공판조서에 열람 또는 증사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침해했다면 유죄 증거를 살 수 없다는 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 기재에 대해서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정된다 그랬어요? 예.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증감 변경의 청구권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요건 틀렸습니다.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선의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했다면 그 증거 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증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공판조서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죠? 증거 제출에 관한 동의, 이건 소송 요차거든요. 또 진정선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이것이 공판조서에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D와 E가 틀렸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정확성 보장 1번 문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틀렸습니다. 법원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증서에 관한 피고인의 청구, 이건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틀린 거고요. 이건 공판조서의 배탁 증명력 56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산입한다라는 얘기고요. 예,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보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그 법정 기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정 기간은 소송이라 할 자의 주거, 사무소 소재지 이런 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거는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죄 증거를 할 수가 없죠.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작성 연원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란에 또는 서명해야 하고,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정확성 담보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판조서의 배탁 증명력에 관한 것이 세 번째 지문이 되겠고, 만약에 신청이 있다면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서 녹음 또는 영상 녹화 영상 녹화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틀린 서술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는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해야 하고,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하지 아니한다가 틀린 거네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자, 3번은 문제 안 되겠죠. 56조. 이건 속기 문제에. 자, 다음
공판 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볼까요? 예, 이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죠. 실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공판조서의 구성이 되겠고, 예,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작성 방법. 예, 열람등사를 청구했는데 그것이 좀 지연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전에 열람등사했다면 5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권 이것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예, 어느 때 전이라고요? 변론 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했다면 이거예요. 자,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증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의 기본 개념인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의사표시적 판단이다. 자,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으로 보게 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고, 주체에 따라서 보게 되면 법원과 재판장 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복벌 절차로 보게 되면 상소와 항고, 그 다음에 준항고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먼저 성립과 방식인데요. 1번,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법률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틀렸어요? 요 14일이 틀린 거죠? 요건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침해됐다면은 예,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거. 예, 여기죠. 그래서 다음 해 공판기일에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해 공판기일까지 공판 조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면 원칙이지만 결정이나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어느 때요? 결정 또는 명령일 때. 자, 그 다음에 종국재판이 되겠습니다. 1번,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이건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에는 유죄 판결이 되겠죠. 그럼 이유에 범죄 사실이 뭐고 증거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 예,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요 임의적 감면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 요 자수감경에 대해서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임의적 감면과 다른 필요적 감면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에요.
판결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 설시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맞는데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 판결의 증거 유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데요. 요 대목을 우리 판례는 달리 봅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예, 여기까지는 맞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 판결의 증거 유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적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 판결의 증거 유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323조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를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4번이 틀린 점이 되죠. 4번부터 먼저 볼까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면소 판결 사유는 여기에 해당이 없죠. 면소 판결 사유는 4가지로 제한되어 있죠. 요 관계를 조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자, A라고 하는 범죄 형법 규정이 있어요. 자, 아마 어떤 시점에선가 갑이 여기에 저촉되겠죠. 위반을 하니까 자, 이 시점 어딘가에서 갑에게 공소 제기돼서 심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헌재가 A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리해서요. 이거를 위헌 결정된 겁니다. 형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무효가 됩니다. 처벌법규는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정된 시점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의 한 행위가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으니 범죄가 안 되는 거죠. 범죄가 안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헌재가 이런 경우는 시간상의 제한을 좀 두고 있는데요. 다른 사건에서 예컨대 이 시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헌재가. 그런데 나중에 헌재가 위헌 결정이 됐다면 동일한 법정에 대해서 소급표의 범위는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소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예,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돼서 항소권이 소멸됐다면 이때 항소권 회복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항소심이 그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해서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심에서의 그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항소심의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써 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 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은 내용이 모순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지문이 굉장히 긴데요. 예,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거 맞아 볼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요거는 3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면수 판결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죄 판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문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지문 보시죠. 맞죠? 누가? 검사 ES 확인에 작성한 것이니까, 예, 이거는 내용을 인정해야 되죠. 따라서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예.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살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공동 피고인을 이거를 갑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여기 피고인을 을이라고 한다면은, 갑에 대한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갑이 성립의 인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을 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이건 따로따로 판결할 수 있지만 경합범 가중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죠.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일사 아닌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넘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하여 하므로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소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그랬을 경우 일부 상소했다 하더라도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다만 형을 정할 때는 고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합범 가중기준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공소장에 대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명백하다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때는 공소기각 결정사유라고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셨다가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